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의 접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마지막 토론회 그리고 단일화, 투표율, 코로나19 등을 막판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분석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일주일째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에도 오히려 더 공세를 강화하면서 수도 키이우 점령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뽑을지 마음에 두고 계실 텐데요. 오늘 YTN은 국회에 마련한 특별 스튜디오에서 선거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후보들의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열리는 날이죠. 주요 후보들의 행보와 선거 판세 등을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부장원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취재팀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회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는 잔디밭에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선거 소식과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세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선 일주일 앞두고 치열한 각 당 후보들 수싸움과 긴장감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법정 토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대부분 공식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남은 대선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저와 함께 여야 정치권 취재하는 부장원 기자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오늘 저녁 8시에 토론회가 시작하는데요. 미리 어떤 공방 오갈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대선 후보들이 격돌하는 마지막 법정 TV 토론입니다. 원래 토론을 준비하느라 오늘 별다른 유세 일정 잡지 않았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면담하는 일정을 급하게 잡았습니다. 두 후보를 포함해 토론회는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모두 4명이 참석합니다. 마지막 토론인 만큼 불꽃 튀는 공방 예상되는데 오늘 토론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공통질문은 복지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인구절벽 대응 방안 등이고 코로나19 관련 대응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유지와 개편에 공감하는 나머지 후보들의 협공도 예상됩니다. 지난 토론들처럼 대장동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단일화 무산 이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처음 마주하는 자리라 관련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네, 이미 투표용지 인쇄는 시작됐지만 합종연행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제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오늘 후보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단일화에 합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김동연 후보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방안과 다당제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 등을 합의해 공동선언문을 내놓은 데 이어서 속전속결로 사실상 단일화까지 이뤄냈습니다.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적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맡으면서 대척점에 있던 인물인 김 후보를 끌어안으면서 부동층 표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후보와 민주당에는 윤석열 후보를 정치개혁 담론으로 포위한다는 의도도 있을 텐데요. 새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후보의 끊임없이 구애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중도층 표심을 간접적으로 노리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김 후보는 원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가 예정된 후보였다면서 두 후보의 단일화는 큰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자앉은 상황에서 안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제 각 당이 현재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남은 일주일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박빙을 넘어서 초초박빙 흐름으로 진단하고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후보라는 걸 최대한 내세우면서 지지층을 투표장에 오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후보의 보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얘기 들어보시죠. 색깔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시 과거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후보는 아닙니다. 진보적인 유권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세는 정권 교체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담론은 정권 교체 여론을 가리기 위한 양비론적이고 정체불명의 술수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며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바빠서 대선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지켜보겠다고 태도를 유보해온 일부 국민들의 표심일 것입니다. 이것을 겨냥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5년 동안 해왔던 모든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책을 다 뒤집어엎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덜 나쁜 대통령 대신에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그리고 주사일제 등 앞서가는 의제를 내세워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도덕성과 능력, 꾸준히 말해온 더 나은 정권 교체 등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배우자 김미경 교수가 전면에서 유세를 도우면서 양강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TV 토론이 끝나면은 앞으로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 국면이 이어집니다. 여론조사 공표는 내일 새벽 0시부터 대선 당일인 9일 본투표가 마칠 때까지인데요. 이후 일정도 준비한 달력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재외투표가 마무리됐고 모레 그러니까 3월 4일부터 다음 날인 5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틀간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투표소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여론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어제와 그제 전국 유권자 1,007명에게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6.3%, 이재명 후보가 43.1% 지지를 얻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걸로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 6.7%, 심상정 후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미디어 리서치가 O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45%, 윤석열 후보 44.9%로 격차가 불과 0.1%포인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5.1%, 심상정, 허경영 후보는 각각 1.5%씩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1, 2 후보가 다르기도 하고요. 깻잎 한 장도 되지 않는 차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양상인데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판세로만 보면 전문가들도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사 방식이 ARS냐 아니면은 조사원 면접 방식이냐에 따라서 격차가 오차 범위 밖까지 벌어지는 들쑥날쑥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표본을 추출할 때 보수층이 많으냐 아니면은 진보층이 많으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제3지대 후보들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양강 후보로 결집이 도드라지는 건 공통된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40%대 지지율이 나타나는 걸로 볼 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로 단단하게 결집하고 있고 정권 교체 여론도 윤석열 후보로 모이는 식으로 부동층 표심도 서서히 찍을 후보를 정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구장원 기자, 대선 기간 내내 시시각각 바뀌는 선거 상황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일주일 남은 선거 기간 이제 판세를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누가 앞섰다 뒤쳐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초박빙 상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판세를 읽기 어려운 선거 드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정치교체냐 정권교체냐 어느 구도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TV토론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선거라는 게 정치에 능숙한 후보는 능숙해서 반드시
반대로 미숙한 후보는 미숙해서 뜻하지 않은 실언이나 실수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양강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판을 흔드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어느 후보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장원 기자와 일주일 남은 대선 둘러싼 정치권 상황과 선거 판세, 그리고 각 당 전략의 남은 변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취재 열심히 해서 생생한 선거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 스튜디오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영수, 강영원 앵커 나와주시죠. 네, 조성호 부장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전시회 개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는 지난 2010년 색채마술사 샤갈전도 김씨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와 계약한 내용이 없음을 서울시립미술관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코바나 컨텐츠가 제작 투자사로 명시된 팸플릿을 공개하면서 명백한 물증이 발견된 허위 네거티브라면서 즉시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법관에게 자문하고 있다고 말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론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김만배가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를 살려내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섭한 상황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8차례는 권순일 대법관실로 방문지를 적어놓은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며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 역시 공공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올 것이고 유니클로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후보가 북한과는 까불지 말라며 말폭탄을 주고받을 것이고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를 되살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열받아서 촛불을 켜고 나가면 광화문에 다시 차벽이 쳐질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의 대한민국을 1년 안에 다 집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반윤연대 화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잡탕으로 만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원 정책본부장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도 연대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두 후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렇게 던지는 순간 잡탕이구나, 급했구나라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오늘이 러시아 침공 7일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들이 키이우 도심에서 약 20km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근교에는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긴 행렬을 이룬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동부에 위치한 제2도시 하르키우를 비롯해 남부의 오데사, 마리우폴에서도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르키우에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부대가 2일 동부 하르키우에 진입해 병원을 공격했으며 현재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도시가 공격을 받으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피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서쪽 몰도바 국경을 차로 넘어가는데 약 40여 시간이 걸린다고 중국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몰도바 국경에 피난민이 몰리면서 국경선 부근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미 있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폭격 중단은 후속 협상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1차 회담을 마친 양측 대표단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며칠 내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후속 협상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러시아는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위험에 대응한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연설이 시작되자 항의의 표시로 줄지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1시간쯤 뒤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며 경제 제재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 첫 연두교서 연설을 했는데 예상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비난하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오판을 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예상하지 못한 힘의 벽에 직면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가 광범위한 제재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비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비행 금지 조치에 뒤이은 것입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의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맞서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는 특별 손님으로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초청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응원을 약속하며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군의 동부전선 최전방이 된 폴란드는 전투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탱크와 대공포, 산악부대를 중심으로 동부전선의 전력을 확충하고 대비태세에 나서는 모습을 YTN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이승윤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국경도시 프셰미실 인근인 주라비카 지역의 탱크 부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잔뜩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훈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훈련을 마친 탱크들은 정비를 마친 뒤 커버를 씌우고 다음 출격을 기다립니다. 앞서 전날에는 동부전선으로 이동하는 폴란드군의 탱크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프셰미실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있는 폴란드 동남부 도시 야로슬라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미사일 수백 발이 날아왔던 걸 감안해 대공포 부대도 훈련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국경도시 프셰미실의 산악부대도 쉴 새 없이 훈련 병력을 출동시키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군의 동부전선 최전방이 된 폴란드는 최근 전투력 강화에 적극적입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에서 탱크와 대공포대, 자주포, 산악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대비태세가 한창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t the verge of the most dangerous conflict since World War II. Unity and cooperation as part of NATO is the best response to an aggressive action by Russia. 폴란드군은 앞으로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기동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신형 에이브럼스 탱크 2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신형 탱크 55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도 후보에 올라가 있어 최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의 그림자가 동유럽에 짙게 들이오면서 폴란드에 마련된 나토의 동부전선 최전방의 방어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 제재에 주춤했던 러시아군이 민간인 주택과 병원까지 공격하면서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수도 키이우의 외곽을 포위해서 사실상 항복 작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국면을 맞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면적이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뿐 아니라 수도가 있는 북부에서는 물론 국해가 있는 남부에서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탱크 부대는 곧바로 수도 키이우로 향했습니다. 초반 크게 밀리는가 싶던 우크라이나도 전열을 가다듬고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도망갔다고 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를 지키면서 SNS 동영상 연설을 올렸고요. 피난을 갔던 국민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전쟁터를 향하는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과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서는 모습은 전 세계의 반전 시위와 함께 반 푸틴, 반 러시아 정서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I went to Kiev. I must to return. So you will fight against Russia? Yes, I want to fighting with Russia. Димыч, я вернусь. Я уже на вокзале, так что жди. Не бойтесь ничего. Я вернусь. English, okay. At first, we were scared, really scared. But now we are ready to fight. And fight like hell. So. Моя думка, що один український воїн вартий як щонайменше 7 росіян. 속전속결을 기대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쳤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국가들은 대러시아 금융제재와 함께 하늘길을 막았으며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의 제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위감을 느낀 푸틴 대통령.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핵 위협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러시아는 특히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대량 살상 무기 진공폭탄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시내 주거 지역 건물을 포격해서 민간인들이 숨졌고 시가전에서 밀린 러시아군은 다시 수도 키이우 외곽을 포위하면서 주민들에게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갑차와 탱크는 이미 도심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진격을 해 있고 군사와 장비 대열이 무려 6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러시아가 전략을 바꿔서 포위전을 염두에 두고 전면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판을 깨닫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들이운 그 검은 손길을 거두도록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아비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러시아가 지금 대대적인 공습을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황을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러시아가 그 초반에 예. 이 개전 1, 2일 만에 기대했던 효과가 지금 충분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러시아가 기대를 했던 것은 예. 그 지금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조기에 백기를 들거나 아니면은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친러 세력들이 일종의 중앙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서 예. 스스로 이제 전복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동부 지역에 있었던 동부 지역 분리 운동 세력들이 지금 작전에 동참해주기를 예.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키이우를 압박하는 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랬군요. 이 예. 시나리오 중에 지금 어느 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지금 너무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로 러시아나 푸틴 대통령이 그거를 꺼려하는 성향은 아니겠지만 이게 예. 정도 이상으로 심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요. 루블화가 폭락하고 있고 러시아 주가도 네네. 폭락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금 주요 도시들 키이우도 있고 하리키우도 있고요. 여기 진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자체도 이제 이 병력 손실을 걱정을 해야 되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보급의 문제예요. 이미 그 러시아군의 보급 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여러 외신에서 지적이 됐었고요. 예. 이 보급 체계의 문제가 도시 내로 들어가면 더 커지게 됩니다. 보급 체계 문제라고 하면 식량도 다 떨어졌고 예, 기름도 장비 같은 없는 걸 상황이라는 보급하는 건 거죠. 한데요. 예. 이게 그 이 도시 외곽에서는 피해가 식별이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시가 내로 들어오면 이게 어떤 쪽에서 차단이 들어올지 예. 또 어느 게 내 편이라서 이걸 줘야 될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희생 문제를 생각을 해서 지금 어쨌든 그 타격력은 압도적이니까 포위를 한 상태에서 피해를 더 많이 유발을 해서 손을 들게 만들겠다. 일단 그래도 안 되면 밀고 들어갈 거예요. 예.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민간인 공격, 그러니까 네네. 좀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들이 이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급하다 이런 신호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초반에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예. 얘기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쟁 자체를 에서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는 없죠. 그러면 아예 초기에 피해를 확 내버리고 지금 그 승기를 잡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클러스터 범, 그러니까 집속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열압력탄 같은 이 진공폭탄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도 사용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이 무기를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제 협약들이 있지만은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법은 예. 없어요. 그런데 하나 전제가 네. 민간인들이 섞여 있는 지역에 이걸 쓰게 되면은요. 이거는 좀 엄청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까지가 사용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외신에 나오고 있는 이 피해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사용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까지 사용됐다라는 게 이 전쟁의 속성 그리고 이 전쟁이 임하는 지금 러시아 지도부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속전속결로 계획했던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공폭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진공폭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 사실상 핵폭탄급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예,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방사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중에서 굉장히 위력이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두 가지가 납니다. 하나가 이제 이 분진이 퍼지면서 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격파가 발생을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폭발이 굉장히 많은 산소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폭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반경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산소를 빨아들이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공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예. 거예요. 결국은 폭발력으로부터 보호가 되더라도 예. 질식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잔인한 폭탄이에요. 예. 네. 그리고 집속탄이라는 걸 사용했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는데 그 안에 또 사용된 나비지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상력이 있다고 알려져 그렇죠.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부상을 입더라도 그 후유증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존이 힘든 거고요. 예.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엽총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탄총. 네. 네. 그런데요, 차전 박사께서 지난주 출연해 주셔서 만약에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진다거나 그럴 네.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런 무기들을 만약에 사용했다면 전쟁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 같은데 이게 네. 형사재판소가 주로 다루는 것이 인종청사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상 작전의 형태를 지금 띈 정말 사용이 됐다면 예.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책임자를 이 재판에 올릴 수 있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아,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네네. 이제 시가전에 들어갔다가 시가전이 어려우니까 빠지고 외곽에서 지금 포격 그렇죠. 공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러시아는 이 작전을 펴는 이유가 앞서 항복하고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사항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복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이 지금 전쟁에 돌입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가 노렸던 건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내에 반러 세력을 없애버리고 네. 친러 괴뢰 정부를 세우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네. 두 번째는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가 이 정도로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나토 회원국을 이제 분열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사실은 이 과거 러시아의 영광이라는 걸 푸틴 대통령이 예. 그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강력하게 러시아 내에 각인시키는 거였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와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그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적으로는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네. 러시아는 지금 이미 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정치적으로는 이미 패배하고 있는 수순을 예, 밟고 예, 있다. 예. 뭐 군사력으로 좀 보강을 하게 되면 좀 격화할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가 군사력을 보강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화력을 보강한다는 것도 되지만 그동안 이제 계속 문제가 되었던 보급에 네. 이 보충을 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만도요. 예.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전력들이 이미 고갈돼 가고 있거든요. 네. 전력을 보강해서 아마 공격하게 되면 키이우하고 하르키우 같은 주요 도시들은 함락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예. 그렇다고 해서 예.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 예. 쪽으로 거점을 옮겨서 저항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긴급 뉴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했다. AFP 통신의 보도인데요. 예. 이런 그 보도가 러시아군의 발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남부 지역, 뭐 동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 내려와서 지금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남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원래 생각을 그렇군요. 했어요. 그럼 예.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 점령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저 지역은 네. 가장 이 북부, 서부, 북부, 동부, 남부 중에서 남부가 취약하려는 건요. 예, 마리우폴도 아니요, 그쪽에 크림반도가 있는 건가요? 병합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보급선이 쉬워요. 저쪽을 보충하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취약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몇 개 도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르키우라든가 키우, 하르키우. 예. 예, 키우, 이 예.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워낙 이 놀랄 만큼 이 굉장한 투혼을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쉽게 지금 작전 성공을 장담하기가 힘들 예. 거예요. 지금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 저 헤르손 지역 자체는 원래 좀 취약했던 지역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 예, 원래부터 걱정이 것이고, 되던 예. 지역이죠. 크림반도 예. 인근 지역들이죠. 예, 그리고 취약한 지역은 그리고 이제 가장 거점이 되는 도시는 하르키우와 키이우 같은 곳들을 압박하는 것이 지금 가장 러시아군의 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지원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유럽의 각국도 이제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EU에 가입을 하고 또 네네. 나토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네네. EU 가입 신청서도 지금 냈잖아요. 네네. EU 가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커요. 지금 아마 그 미국이나 예. EU 회원국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 EU 가입이 확실한 그 미국과 이 유럽 국가들의 그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의지를 보여주면서 전쟁을 자칫 격화시킬 수 있지 않을 방법인데요. 사실 EU하고 나토는 굉장히 많은 회원국들이 겹치지만 약간씩은 조금씩 틀려요. 네. 네. 근데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경제 지원이 가능해지는 구조고요.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조약에 의하면 한 개 회원국에 대한 군사 침공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요. 잠시만요.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 아직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미국이라든가 나토 회원국들이 군사 지원을 하지 않고도 크게 비난을 받지 않는 원인이 됐는데요. 예. 네. 만약에 나토 가입부터 먼저 승인을 하게 되면 예. 군대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EU 가입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격의 배경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것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나토 가입을 만약에 유럽에서 허용을 한다면 러시아가 강하게 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여지를 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뭐 지금 어차피 러시아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네.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교적인 약속이라는 게 영구 불변의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했다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나토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비교적 지속 가능한 친러 정부를 예. 수립하겠다라는 게 지금 러시아의 보관인 거죠. 예, 뭐 전반적으로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러시아가 계속해서 포위를 하고는 있지만 전투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예상보다는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서방의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한 점이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의 속성상, 개인적인 성향상 쉽게 협상에 그러니까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굴복이에요. 예. 뭐 어느 만큼 여기서 입장을 뒤로 물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그 분쟁에서 보여온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지금 전쟁 과정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도 그 주변에 굉장히 왜곡된 정보에 둘러싸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이는 솜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혹하다라는 이 전쟁 수행이라는 건 푸틴의 전통적인 그 노선하고 맞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이고 있는 거는 왠지 좀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보 왜곡이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건데요. 어쨌든 그게 정보 왜곡이든 뭐든 쉽게 푸틴 대통령 협상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은 그러면 대외 협상이다. 그러니까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 기한을 주면서 군사작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상 기한 준 거는 우리 입장을 언제 받아들이려는 어법이에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백기를 들라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러시아 쪽의 피해들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 돼야 실질적으로 푸틴이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러시아가 다시 침공을 멈추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평화로운 나라로 평화 깃든 나라로 돌아서기를 원하거든요. 모든 전 세계가 다 원하고 있는데 언제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을 할 거면 침공을 하지도 않았겠죠. 지금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성이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야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만약에 3월까지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텨준다면 설사 키이우하고 하르키우가 함락된다고 하더라도 서부에서의 저항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부터는 외교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볼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군의 철수도 완전한 이 희망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다시 하루빨리 평화가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에 8만 명 넘게 급증하면서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대선 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만 9,241명입니다. 어제보다 무려 8만여 명 폭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3배, 2주 전과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7배 정도 많습니다. 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23일이 걸렸는데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는 1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의 방역 패스가 해제되고 확진자 가족의 격리 의무도 없어졌는데요. 이런 방역 조치 완화가 유행 속도와 확진 규모를 더욱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선일인 오는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미 2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도달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증가율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1, 2주 사이에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정점 규모를 3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이전한데요. 위중증 환자는 35명 늘어 762명, 사망자는 96명 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 전국이 전날보다 1.8%포인트 오른 50.1%, 수도권은 전날보다 1.5%포인트 오른 45.9%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82만여 명으로 어제보다 2만 8천여 명 늘었습니다. 네,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참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투표 시간이 확정됐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 투표일인 5일과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대부는 사전 투표 참여를 원하는 경우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에 6시 전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당일인 9일엔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를 위해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이나 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투표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보건소가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와 선거일 전날과 당일 각각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선거일까지 관련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진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모두 투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총리는 선관위와 협조해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은 새학기 첫날입니다. 앞으로 각 학교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등교 방식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도곡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다들 하교한 시간일 텐데요. 오늘 개학 첫날 풍경은 어땠습니까? 네, 새학기 첫날인 오늘 정문 앞은 등교맞이 행사가 이루어져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볼 생각에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를 못했는데요. 학생들은 오전에 일찌감치 귀가했고 오후에 예정돼 있던 입학식도 모두 끝나 지금은 학교가 다시금 고요해진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등교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준으로 지역과 학교에서 등교 방식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학교는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의 4단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는 11일까지를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확진자가 많아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 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개학일인 오늘은 대부분 학교가 등교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배분하고 새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이곳 학교 역시 오후 입학식을 앞둔 1학년 학생들을 제외한 2, 3학년 학생들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교과서를 받고 오전 10시 이전에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당국은 전면 등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학교 방역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아침 등교길에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전면 등교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그동안 원격 수업으로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학교가 사전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면 등교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 원칙을 제외한 세부적인 지침은 학교 자율에 맡겨지면서 현장에선 불안함도 큰 상황입니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데다가 소아청소년 확진자 역시 큰 폭으로 늘면서 현장에선 당장 내일 등교 방식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전면 등교를 결정한 학교 수나 등교율 등은 다음 주 초쯤에야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곡중학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역대 최다 규모의 확진자 수와 개학, 그리고 정부의 방역 수칙 완화까지 겹치면서 전문가들의 경고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해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 선을 넘어섰고요. 원래 방역 당국은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에 하루 23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주일이나 앞당겨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확진자 발생 양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28일 날 굉장히 많은 PCR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40만에서 50만 건 정도의 PCR 검사가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지난 월요일 날 75만 건에 가까운 PCR 검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 통보가 이제 어제로 넘어온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파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증가세는 분명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20만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지만 이 유행이 좀 더 당겨진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를 검사하는 PCR 검사 건수가 좀 늘어났던 거네요. 이제 목금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몇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학교 재량에 따라서 원격 수업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제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이 집단 감염의 규모가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제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우리보다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예.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감염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체 감염자의 60%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면 등교를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의 감염이 늘어나는 것들이 앞으로 2, 3주 동안에 우리가 이 정점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점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행이 훨씬 커지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의 감염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이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백신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미국에서 이제 17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870만 회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오미크론 유행 기간 중에 아예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11세 이하에서는 1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증 환자를 예방하는 효과는 17세에서 12세까지는 87%, 그리고 11세에서 5세까지는 한 48% 정도로 중증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감염을 아예 예방하는 효과가 이 어린 연령일수록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많이 고려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닌 게 나을까요? 일단은 유행 기간 중이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어린이 청소년, 예. 특히 이제 면역이 저하되는 그런 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경우, 또 심장이나 콩팥에 만성적인 그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19의 2차 방어선이라고 불렸던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학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처방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도입 물량 자체가 지금 모자란 상황은 아니고 또 예. 순차적으로 앞으로도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또 이 팍스로비드를 비치해야 되는 약국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유통,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품의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궁금한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내가 생겼다. 그래서 감염이 안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항체가 생겼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그 감염이 백신을 맞든 아니면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든 간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유행은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BA1, BA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변이 양상을 보이는데 BA1에 해당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분이 BA2에 해당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에 또 일어나는 그런 재감염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안심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아직은 그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오미크론 유행 기간 이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유행을 하면 완전히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이 되면 재택 치료하면서 일주일 후에 격리가 해제되게 되는데, 그런데 격리 끝나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자가 진단 키트를 했는데 양성, 그러니까 두 줄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은 출근을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출근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신속 항원 검사가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제 잘 양성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일이 지난 상태에서 바이러스 양이 충분히 줄어들었을 그런 시기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다면 위양성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7일 이상 격리를 유지한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면역 저하가 있다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따로 신속 항원 검사나 뭐 PCR 검사를 추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확진이 되고 난 후에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게 됩니다. 깜깜이 선거가 이제 진행될 건데요. 대선 판세 그리고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이슈, 첫 이슈는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와의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 끈을 다시 묶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뭐 지지율이 박빙이기 때문에 일주일 남은 대선 판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원래 이제 그 통합과 분열의 공식, 통합된 쪽이 유리하고 아무래도 이제 통합되지 않은 쪽이 불리한 이런 이제 한국 정치의 경험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예. 전 사실상의 단일화보다는 뭐 그냥 일단 후보 사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예. 워낙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이 미미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 심리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네. 주로 이제 그 단일화가 됐건 뭐 사퇴가 됐건 그 연대의 그 고리가 정치 담론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27일 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뭐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어젠가 그저께 어제였나요? 어제였죠.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얘기를 했어요. 그 분권형 대통령제, 예. 뭐 면책특권 폐지, 다당 연립제, 그러면서 책임 총리 굉장히 그야말로 쏟아냈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주제들은 뭐 경청할 가치가 있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의미가 있는데 단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워낙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했기 때문에 게다가 양쪽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할 때를 결집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크게 전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사실은 김동연 후보가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헷갈리는 얘기죠. 저는 김동연 후보가 왜 대선에 출마했을까부터 좀 의문이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새로운 물결, 새로운 기회의 나라, 뭐 기득권 깨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면 정말로 무슨 뭐 지지율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보관이 있다든가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국민들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고요. 아무래도 헷갈린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폄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니 지금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 상당 부분 경제 정책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출마하면서 또 이제 뭐 청와대 사람들과 많이 싸웠다 얘기하지만 정말 본인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다면 그때 그만뒀어야죠. 충분히 다 뭐 경제부총리 하고 나서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현 정부의 어떤 민주당 정부의 대척점에 서서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경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에 정말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은 뭐냐? 예.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구애라고 생각합니다. 네. 1대1 토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의를 보이고 예. 뭔가 존재감을 키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통합정부 구성을 하겠다, 통합위원회 구성을 해서 여야를 넘나들어서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그 의지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상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정치개혁 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DJ 때부터 얘기되어 온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DJ 때부터 JP 연합, DJP 연합 하면서부터 나왔던 그런 얘기들, 뭐 개헌 얘기, 뭐 내각제 얘기 또 여러 가지 뭐 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도 갑자기 뭐 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거 선거용이죠. 그러나 물론 선거용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많은 공약들이 다 선거용으로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개혁 얘기도 정치교체 얘기도 사실은 선거가 아니었으면 나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용인 것은 맞는데 과연 그 공약을 선거 이후에도 실현할 의지와 진정성,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권 교체 여론의 맞불로서 정치 교체를 계속 내세우고 있죠.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요.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 이런 모델을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이고 통합정부 모델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리를 갖고 답사가 깨지는 것보다 이렇게 힘을 합하는 모습 이런 데서 저는 국민들이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보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해야 정치는 미래가 있다. 지금 뭐 그렇게 김동연, 심지어는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표가 더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고도 지는 경우에는 그 후에 오는 정체성 충돌과 혼란, 그 후유증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던지는 순간, 막 던지는 순간 아, 잡탕이구나, 급했구나. 네, 잡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로부터 시작해서 조원진 후보까지 좀 손을 내민 상황,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통합의 정치냐, 또 야당에서는 지금 정체성 혼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지금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으자 그랬는데 예. 조원진 전 의원은 생각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건 예. 큰 이제 문제는 아닌데 네네. 전 정말 이 통합 정부를 하려면요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포용해야 돼요. 예. 그게 진정한 통합이에요. 제가 어제 나온 여러 가지 담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는데 네네. 단지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선거 앞두고 쏟아내는 것 같아서 조급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통합을 얘기할 때는 상대가 나와 다르지만 그와 같이 껴안고 가는 것, 그게 포용 아니에요. 네. 그게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양대 진영에 첨예한 그 극한적인 대결 진영 논리잖아요. 근데 제1야당을 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통합이 될까? 예.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정말로 진정한 통합을 하려면은
당장 지금 물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을 세우고 있는데 통합하자는 건 말은 안 되죠. 네. 근데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려면 제1야당과 우리는 이렇게 통합해 나가겠다. 예. 그런 진정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원진 의원에게는 손을 내밀면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제1야당은 배제한다. 예. 그렇다면 이건 아주 정치학 언론적으로 볼 때 진정한 통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1야당을 과의 배제하는 그거는 좀 전 통합과는 좀 거리가 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동현 교수님은요? 뭐 한마디로 반윤 연대죠. 윤석열 빼고 다 모여라 뭐 이런 얘기니까 뭐 그 목적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고요. 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뭐 불법이나 뭐 아닌 그런 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선거 때는 부직갱이 하나라도 같이 모이면 힘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인데 네. 그 지금 고리가 지금 정치 교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양당 정치가 문제다라고 해서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양당제는 악이고 다당제는 선이다. 그건 없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양당 정치여서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과거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당 상당 한 40여 석을 있었잖아요. 그 다당제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다당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극단적인 좌우 세력이 함께 맞서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정치 행태가 문제지 정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걸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교체에 사실 맞서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팀 유세를 통해서 정권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전쟁광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국가안보관이 확실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썩고 부패한 사람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도 선거 열흘 앞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5년 동안 안 했고 선거운동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열흘 앞두고 이런 소리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늘 외면하고 깔보다가 선거 때가 되면 또 표를 훔쳐와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을 공작과 세뇌와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모두 이제 윤석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선거 운동 후에 첫 원팀 유세였다라고 해요. 뭐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첫 원팀 유세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홍준표 의원은 벌써 합류를 했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이제 얼마 전에 합류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직접 유세는 참여를 안 했었잖아요. 네. 이제 직접 이제 시각적으로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분들 같이 한 거는 아무튼 이 보수 진영이 이제 뭐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뭉쳐서 과거 경선 때 치열하게 다퉜지만 뭔가 이제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뭉치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죠. 뭐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야말로 선거가 이제 6일, 7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완전히 결집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제는 뭐 부동층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층이 총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도 결집하고 있고 진보도 결집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지지율 이제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40% 안쪽으로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넘어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양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마지막 판에 갈수록 결국은 결집하는 상황이 되고요. 누가 본인들이 지지하는 세력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느냐 투표장으로 투표장에서 나에게 찍게 할 수 있냐가 제일 지금 관건인 거죠. 지금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뭐 40%대를 지금 대개 여론조사에서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43.1, 많이 상당히 좀 결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최창렬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네. 저기에서 부동층, 중도층이라고 더 이상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네. 그야말로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 예. 누가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서 또 도장을 찍게 하느냐. 네.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그런데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야권 단일화 카드, 어떤 분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두 분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전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실은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지금 그렇게 신뢰도 깨지고 네, 네. 어제 나온 발언도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는 서로 뭐 상당히 각이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후보가 회동 가능성을 물으니까 그쪽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뭐 중요한 어젠다를 얘기하자고 하면 또 만날 수 있다 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얘기도 또 했어요. 정권 교체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이후에 또 부인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이제 거의 뭐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양쪽이 최대로 결집하다 보니까 이른바 중도 제3지대 이런 단어 자체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안철수 후보도 정치라는 게 신뢰와 명분 두 개를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막연하게 무조건 완주한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안 후보는 계속 정권 교체를 외쳐왔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잠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에 동조한 듯한 뭐 정치 교체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정권 교체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양쪽의 결집이 이제 점점 강화될수록 저는 안 후보가 이번 주말쯤에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은 낮긴 낮은데 질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를 내려놓는다든지 단일화 효과 같은 걸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이 닫혔더라도 창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죠. 창문은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다가 우세하다가 지금 박빙으로 접어든 게 단일화 갈등 이후거든요. 자꾸 단일화 가지고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해지고 꼭 저렇게 아니면 안 되나 이런 단일화 역풍 가능성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좀 끊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 스스로 정말 이젠 뭐 단일화 가지고 김동연 후보처럼 뭐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나 뭐 신발끈을 동임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자꾸 그 말을 가지고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언론들이 있잖아요. 임명진 목사라든지 김동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지를 철회하거나 단일화 무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결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국민의당 내부의 의견도 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견이. 그냥 그분들은 앞으로 정치 진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리고 특별한 명분도 별로 없잖아요. 완주라는 게 지금. 그렇다면 무조건 완주한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당 내부가. 아까 임명진 목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아마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한 끈은 놓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사실상 단일화를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다섯 엿새 정도 남았는데 단일화를 한다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마지막이라도 아까 김동연 후보와도 상징적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 연대가 그러면서 볼 때는 어쨌든 안 후보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다면 후보를 만약 사퇴한다든지 그게 단일화 모양이 됐건 연대가 됐건 지지선을 하게 됐건 그건 뭐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가능성이 높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TV 토론 열리잖아요. 지난번 토론 때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때도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세요? 뭐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질 그렇죠. 거다. 오늘 주제가 이제 뭐 사회하고 교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EBS에서 이제 그 교육 분야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 많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한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걸 모르지 않겠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서 그걸 뭐 얘기하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겠다든가 함께하면 내가 뭐 실현하겠다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더 구애하는 모습도 새정치 공약들 당론으로 결정해 달라라고 했을 때 지난번 토론회 때요. 그 신호죠. 바로 그 다음 날 당론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저는 그때 보면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고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즉각 당론 채택하지 않습니까? 당론이라는 게 무슨 뭐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법적 구속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안 후보가 윤 후보를 대하는 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렇군요.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만 네. 안 후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이건 거의 그 가능성이 없는 거고 네. 어느 정도 이제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 막 고개 흔들고 막 이랬잖아요. 상당히 적대적인 그렇죠. 모습이 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쨌든 토론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뭐 대장동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올 텐데 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떠한 수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가 주말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격의 칼날이 누구를 향하는지, 누구를 향하는지,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관전 포인트 뭐로 보세요? 저도 그렇고 이제 어떤 정책의 교집합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정책에 겹치는 부분들이 누가 더 맞느냐 그걸 그리고 어떤 후보들이 그걸 부각시키면서 당신과 나가 함께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오늘은 무슨 뭐 대장동 얘기라든지 예. 무슨 뭐 다른 얘기 나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까지 다른 얘기 한다면 좀 그러니까 네. 자, 교육 정책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번엔 그런 게 전혀 부각이 안 됐어요. 사실은. 교육 문제 정책 같은 공약 거. 좀 보고 싶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해서 함께 네. 뭔가 교집합이 뭐가 있느냐,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예. 이런 걸 누가 부각시키느냐 이것도 좀 관전 관전 포인트라고 포인트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요. 우리 두 분의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늘까지 조사한 결과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근까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만 볼게요. 뉴시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 심상정 후보 1.3, 윤석열 후보 6.7, 이렇게, 안철수 후보 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 1.9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4강 구도에서 오차 범위 냅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저렇게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6.7 정도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석해 주세요. 오차범위 내잖아요. 오차범위 네. 내의 이 차이를 별로 차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 네. 그리고 이런 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조사만 가지고 누가 더 우위에 있다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처럼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선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제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있고 완전 딱 붙었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초박빙으로 간 네. 건데 네. 요즘도 다 거의 초박빙이고 오차범위 내인데 아무튼 초박빙인데 조금 우세 쪽에 여론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인가 KSY가 한 거 이제 전화면접원 조사는 이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졌죠. 맞습니다. 같은 예. 기관에서 한 건데 또 하나는 윤 후보가 이겼는데 그건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고 KSY가 ARS. 같이 한 것 중에서 예. ARS는 윤 후보가 이겼고 전화면접원 조사는 이 후보가 이겼고 이런 거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박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만 윤 후보가 조금 앞선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네. 오늘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여론조사 이 오차범위 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기존에 본인들이 받았던 지지율보다 조금씩 다 높아진 것 같아요. 양쪽이 결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바로 그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도 약간 높아졌고 윤석열 후보도 약간 높아졌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조금 달랐죠. 윤석열 후보가 높아지면 이재명 후보 떨어지고 네.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높아지면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둘 다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 교수님도 말씀하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완전히 지금 진영이 결집하고 있고 예. 더더구나 조금 전에 나온 거 하나 지금 바로 나오고 있죠. 밑에 네. 위에 보면 88.7%가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88%는 거의 100%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자꾸 물어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할 사람들은 다 지지가 끝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분들을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서 네. 자기를 찍게 할 것인가 관건이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대폭 떨어졌잖아요. 예. 오차범위 훨씬 떨어져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이른바 국민에 의한 단일화, 인위적인 단일화는 안 되더라도 나에게 몰아달라 표를 이런 쪽의 호소가 좀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 진영은 지금 각 후보들은 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투표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모레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3월 4일, 5일이요. 그래서 지금 각 후보들이 모레나 글피에 바로 투표장에 나와서 사전 투표를 독려할 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죠.
지난번에도 높았어요. 이제 사전 투표 지난번 투표율이 한 28% 예, 그 정도 됐죠. 예. 2014년도 지방선거 때 도입되고 나서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진 추세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꽤 높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네. 뭐 비호감 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워낙 박빙하다 보니까 저는 투표율이 높을 것 같고 사전 투표율 당연히 높을 것 같아요. 예. 뭐 보수 진보 과거에는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좀 진보 쪽이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어쨌든 투표장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같이 가서 투표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진보 정당에서 유리하고 투표율이 좀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했는데 최근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율과 어떤 정당이 유리하느냐는 별로 근거가 없다 그래요. 예,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랬군요. 그렇고요. 문제는 이제 그 보수층에 이른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사전 투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은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사전 투표 하지 마라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지난 총선 때 무슨 뭐 부정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게 사전 투표에서 특히 그렇다. 투표한 바꿔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나라 같은 선거관리 체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양당 후보가 거의 어려운 모두 일입니다. 당일날 투표하자, 사전 선거 투표일에 투표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예, 있고 예. 그런데 사전 투표도 하고 본 투표도 하는 그런 지지층과 사전 투표 거부하고 본 투표만 하겠다는 지지층과 누가 투표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뭐 자기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누가 유리 불리를 떠나서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예. 이 자리 빌어서 아주 왜곡되고 잘못 아는 사실이다. 그 예.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직도 이제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TV 토론 유심히 지켜보시고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최창렬 영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택배 노조가 대리점 연합회와 협상을 타결하면서 64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이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반발해온 부속 합의서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택배 노조가 2달여 만에 파업을 접고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대리점 연합회와 합의문도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는 오늘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회와의 일주일에 걸친 협상 끝에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한 뒤로 64일 만입니다. 택배노조 측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택배 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또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 대한통운이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며 파업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공동합의문을 살펴보면 우선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택배 노조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 잔여 기간을 보장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택배 노조원들은 대리점의 서비스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간 택배노조는 파업 업무 공백에 따른 대리점 측의 대체 배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영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추가된 주 6일 근무와 당일 배송 조항이 과로를 부르고 사회적 합의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회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 합의서를 논의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원 전원은 내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해서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오는 5일까지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달 넘게 이어져온 파업 갈등과 배송 차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무려 64km에 걸친 러시아군 증원 병력이
행군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해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키이우를 향해서 러시아 군대, 러시아군 증원 병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일주일째인데 생각보다 더 잘 못 싸우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로 5,700명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망 또는 부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2,000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전쟁하면서 사망한 전사한 군이 2,500명인데 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예. 탱크가 한 200대 정도가 파괴됐다고 하고요. 공군기가 30대 정도가 격추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한 19만 정도가 그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포진돼 있었는데 3분의 2 정도 병력이 이미 투입됐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키이우 수도 쪽으로 한 64km면요. 네. 서울에서 2천 정도의 거리에 러시아군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됐고 어쩐 일인지 한 24시간 정도는 그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 등이 잘 안 돼서 지금 교착 상태인 건지 아니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키이우를 포위하고 대규모 공세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포위한 다음에 뭐 공습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해서 무차별로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병원을 공격했고 교전이 네. 벌어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했고요. 남부 쪽의 헤르손은 장악했다는 러시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러시아군의 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군 병사 중에는 일부러 연료 탱크에 구멍을 내서 탱크나 차량에 그러고 이제 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이 러시아군이 거기 들어가서 동기를 잘 알 수 없는 전쟁에 가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환영해 줄 거라고 했는데 그 러시아 병사 숨진 병사의 그 문자 메시지를 국방부가 공개했거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런 겁니다. 어머니한테 이제 보냈다는 것인데요. 자신들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고 자신들은 거기서 파시스트라고 불리고 침략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 러시아군이 왜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그 동기부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지금 저 문자를 보니까 외신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 군인 같은 경우에는 뭐 훈련하러 그냥 잠깐 갔다 오는 줄 알았다 그런 군인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벨라루스에서 이제 훈련하러 간다고 해서 훈련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훈련하러 갔는데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 뭐 어제 전 세계 공분을 샀던 그 6살 소녀가 폭격에 숨진 사진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도 굉장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 6살 소녀가 이제 치료받다 숨지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세계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어린이가 16명 그렇게 숨진 어린이가 우크라이나의 발표입니다. 민간인이 350명, 유해는 400명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틀 전부터는 새로운 그 러시아의 공격에 새로운 양상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집속탄이 사용된 집속탄으로 추정되는 것이 사용되는 화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속탄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탄이 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자탄이라고 불리는 작은 포탄들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렇게 터지는 그런 그 무기거든요. 근데 이게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유엔의 접속탄 금지 협약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터지지 않아도 그대로 땅에 있으면 언젠가 밟으면 지뢰처럼 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써서는 안 되는,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이런 것을 이제 벌써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 터진 다음에 지금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또 터지지 않습니까? 폭탄이. 그래서 이것이 집속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진공폭탄 이것은 최종 확인은 안 됐지만 이것도 그럴 개연성 있는 것 아니냐. 러시아가 이렇게 선을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라고 보는 것입니다. 잔인합니다. 민간인을 향해서 저렇게 포를 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족 같은 뿌리라고 했었거든요. 동슬라브족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저렇게. 이제 러시아 주장으로 그렇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국제사회에 지금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방관자가 없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방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러시아 대 거의 전 세계의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 연설을 군축회의에서 연설했는데 네. 원래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가지도 못하고 화상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다 지금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다 나가버리는 모습이고 예. 여기서 라브로프 장관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서 핵을 다 러시아에 넘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푸틴도 그렇고 이 라브로프도 그렇고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뚜렷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인데 납득이 되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미 국정연설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대사가 특별히 이제 초청됐습니다. 네. 특별 손님으로. 그래서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 그 대사를 이렇게 포옹해주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 연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연대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자, 그것도 좀 네, 지금 나옵니다. 뒤에 이제 그 부통령하고 낸시 펠로시 이 대표고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재무장관도 했었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 대사로 이제 새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기립박수를 쳐주고 의원들도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파란색 옷 이런 것을 입고 온 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지대에 있었던 핀란드가 1939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무기를 다른 나라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이 1939년 이후 처음이고 핀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러시아가 고립돼가는 양상입니다. 네, 짧게요. 푸틴이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푸틴 대통령의 제가 푸틴 대통령이라면 엄청난 패닉 상태가 아닐까 지금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격을 했는데 잘 안 되고 너무나 예상 밖에 잘 안 되고 그래서 국제적인 비난도 받고 측근들한테 이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는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CNN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정보 당국이 푸틴의 정신 상태,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푸틴의 정신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지금 최우선적인 목표다. 그리고 FBI 보고서에는 한 그 정보원이 푸틴이 굉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도 잘 대화를 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상태다. 이런 내용의 FBI 보고서가 CNN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보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PGA 투어의 김효주가 내일 개막하는 HSBC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로 시즌을 시작합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5년 3개월 만에 LPGA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부활을 알린 김효주. 김효주는 강도 높은 겨울 훈련을 소화했다며 시즌 첫 출전 대회지만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살짝 긴장도 되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는데 오프시즌 때 너무 운동도 많이 하고 연습도 나름 제 스스로 만족스러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뭔가 긴장보다는 좀 더 올해는 자신감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2015년과 2017년 챔피언 박인비도 출격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2015년 우승 때 72홀 연속 노보기 무결점 플레이로 정상에 오른 대회인데다 평소보다 일찍 시즌을 시작해 이미 세계 대회를 치른 만큼 몸 상태도 최상입니다. I think the real season starts from this week. So, glad to be here and with a lot of good memories this week. Always enjoyable. 지난해 3년 연속 LPGA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에 오른 세계 랭킹 1위 고진영도 이번 대회로 시즌 시작을 알립니다. 11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 중인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전례 없는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 신기록에도 도전합니다. 3개월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시즌을 통해서 또 나은 제가 되도록 또 많은 부분을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66명의 선수만 참가해 4일간 컷오프 없이 우승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밖에 김세영과 유소연, 이정은, 전인지 등이 한국 선수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자격정지 징계를 마치고 오늘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가운데 최민정 측이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최민정 매니지먼트사 올드스포츠는 최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훈련에만 매진할 예정이라면서 심석희가 훈련장 외의 장소에서 불필요한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도록 빙산연맹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 만에 선수촌에서 만난 최민정과 심석희는 오늘 1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란히 출격합니다. 오늘 낮 동안 따스한 봄 기운 느끼기 좋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강원 산간에는 밤사이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와 광주 1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